대화 하나 지금 이렇게. 네. 그 재미죠.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심상정은 나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셨고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웅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지가 벌써 21년이 됐네요. DJ 정신을 기렸는데요. 두 후보 모두 메시지 자체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요. 국민들의 67% 종전선언 원하고 있다.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윤 후보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아예 앞에 같이 앉아 있던 윤석열 후보를 쳐다보면서 국민들이 종전선언에 많이 찬성하니까 전향적 재검토를 요청드린다 말을 했는데 뒤이어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등단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주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저한테 귀에 들린 데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6번의 6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런데 감시와 탄압을 이렇게 오래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성인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뤘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 없는 국민 대통합 이야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저 윤석열도 대통령 되면 정치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배워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시는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스타일 차이를 좀 보는 건데 지금도 이재명 후보는 살갑게 다가서지만 연단의 서명이 공격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옆에 피하는데 저게 텔레비전 토론을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날카롭게 윤석열 후보를 공박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허허 웃으면서 허실실로 갈 공산이 크다. 그 둘의 캐릭터 차이, 성격 차이를 보여준 것도 재미있다고 봐요. 앞으로 있을 TV 토론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이 자주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호남 민심 공략 주력하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 모두요. 어제 상반된 메시지가 나왔는데 강조점 자체는 분명히 다르죠, 지금? 예, 현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얘기했는데 종전선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의 최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베이징 올림픽 미국이고 피사인가요? 5인가 그쪽 나라 다 안 오겠다고 해서 잘 되겠어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집토끼 또 친문 지지층, 호남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당연히 이건 진보 진영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서진 전략을 통해서 나름대로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득표력을 좀 높여보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도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론조사 과정들을 과거에 쭉 훑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지금 지지율과 득표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를 들면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여줬던 소위 노승재 씨 또는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가 정신을 잘했다 이런 발언 때문에 또 호남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소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응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박빙 구도로 가게 된다면 호남은 나중에 아마 한 2월 정도 되면 결집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달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었는데 어제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을 기상천외한 편법이다라고서 재차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의석수 확보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서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부분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미 기득권화된 그리고 비대해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기 당을 혁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민주당은 그때 위성정당 절대로 안 만들겠다고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만들었죠.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게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당내 조직을 만드는데 이것은 민주당내 혁신 황골탈퇴를 추진하는 정당인데 제가 볼 때는 정당을 자기 당을 향해서 이제 뭔가 당을 바꾸겠다는 계산인데 그 진정성이 제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지금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인데 그분이 한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 3선은 금지하겠다. 면책 특권도 제한하겠다. 이런 걸 혁신의 안건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서울 종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낙연 전 의원이 후보 사퇴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경기도 안성, 그 충북 청주, 두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이 세 군데를 보궐선거의 원인을 민주당 의원이 제공했잖아요. 그럼 이 세 군데를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거냐? 이 문제에 봉착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말하는 이재명 후보가 진짜 진정한 혁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영성 국회의원, 여야 후보, 대선 후보 모두 국회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판하는 거는 조금은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면은 자기 자신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 후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사실은 많은 비판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도 느려졌다. 또 이 기득권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을 향해서도 이제 쓴소리, 반성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쓴소리 할 때 쓴소리를 해야죠. 제가 볼 때 중도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169명의 거함이 한번 방향을 움직이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 민생 현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소위 너무 좀 기득권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은 계속 있어 왔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민주당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중도층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20, 30대 같은 경우가 지지 유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고 또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50%, 60% 지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층들이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가 소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2017년에 비해서 중도와 보수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하지 않게 되면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혁신, 그다음에 정책적 유연성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판단이 얼마만큼 중도 유권자층에게 먹혀 들어갈지는 시간,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지표들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제 외교 관련 횡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을 하면은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고 모든 경제, 사회, 복지, 심지어는 국방 정책까지도 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부 그 복합적인 그 정책을 필 생각이고.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어제 경총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를 했고요. 오전에는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만의 행보를 보면 보수 사체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어제 행보 자체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중도적 성향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기질이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 근데 제가 억눌려졌던 건데 어제 저 경영자 총협회라는 데 송경시 회장이 모여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법 체계가 기업이 하기 힘들다. 기업인들은 굉장히 형사사법적 리스크가 높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 이야기가 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정 목표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이야기가 왜 중요하게 덧전에 들리냐면 또 뒷이야기 있어요. 대통령 후보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해놓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기업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길을 죽여놓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왜 윤석열 후보한테 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문제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시선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라는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 그 특수부 검사 출신. 잘못한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아니 기업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4년 전에 개벌 체제 해체를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이사회 대기업 이사회 3분의 1 이상은 노동자를 선출하자. 또 재벌 부당이 환수법을 만들겠다. 이 정도로 반재벌 반기업적 정서로 똘똘 뭉쳤던 분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돌아서서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라든지 맞습니다. 삼성전자 수사를 많이 했다. 반기업 정서가 오히려 검사적 시각에서 굳어진 간의 의구심을 일부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가서 분명하게 나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했던 거고 재계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대통령 되면 오히려 기업이 일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겠다. 이전 대통령들은 당선만 되고 나면 기업인들을 범죄에서 했지만 난 안 하겠다.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직업이 검사였기 때문에 그것도 뭐 특수부 검사였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다시 온다는 공포심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인데 어제 그걸 해소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었죠. 노재승 씨가요. 어제 사과를 하면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1명, 국민의힘은 이제 벌써 뭐 자진 사퇴 포함해가지고 2명, 뭐 2대1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정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좀 여진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요? 삼재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한 가지만 사안이 아니고요. 여역 문제가 불거졌죠. 왜냐하면 한미병 씨 같은 경우가 남자는 군대를 가니까 여자는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근데 얘기했었고. 여군들도 많은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거기다가 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수정 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들이 하나 있죠. 두 번째 또 똑같이 한미병 씨하고 노승재 씨 같은 경우가 독재를 미화하는 듯한 얘기를 하거나 광주를 폄훼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구 선생님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볼 때 헌법 전문에 소위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법통을 위반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님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예를 들면 폄훼를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대선 출마의 명분이 자기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측면들이 있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을 수용하자마자 그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상쇄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거 갖다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인물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좀 여진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든 100조 지원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당장 만나서 논의를 하자라고 맞받고 있는데 하지만 김 위원장 여당과
정당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회동을 거부했는데요. 예.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위해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매 특허입니까?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리를 좀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보산안 자체가 윤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집권을 했을 때 대비해서 검토하는 상황이지 예. 여당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오히려 뭐 보상안이 전매 특허냐 국민의힘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 자체에서 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50조 얘기했었죠. 예.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내년 8월이나 9월이에요. 네.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한 게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근데 지금 약자가 누구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일 텐데요. 예. 자영업자들을 내년 9월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50조든 100조든 얘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빨리 만나서 얘기해서 10조든 20조든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전 1월이든 2월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 몇 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을 찍어주게 되면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투표 겁박행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 좋습니다. 50조, 100조 나중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좀 빨리 여야가 모여서 내년 1, 2월이라도요. 5조든 10조든 15조든 20조든 좀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예.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제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저희 3월 9일 선거 이후에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뒤에 숨지 마라. 예.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마라. 그리고 당당의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조 원 관련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추경을 하건 뭘 하건 사실 국회에 전적인 동의가 없으면은 이 공약 자체는 예.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얘기를 던져놨지만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되치는 기술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저 100조 원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100조 손실보상 100조 원이라는 브랜드를 윤석열 표로 찍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게 정치적으로. 정치적 의지의 표현은 100조라는 것만큼 정확한 게 뭐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저게 뭐 정교한 것이냐, 정교하다 하면 저도 재원이라든지 일정 네. 계획이 나온 세부 계획이 짜여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에는 세금 체제 개편을 포함하여 그런 마련해서 종합적인 패키지로 국회에 던져서 당시에 그러면 3월 이후에 5월달 이후에 그 국회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 건데 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말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안과 자기가 생각하는 방안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야 협상으로 할 것은 아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 보고 당선되면 하겠다. 그 정도에서 뭐 약점은 있지만 예. 정치적 의지 표현은 제가 정확하게 한 거고 브랜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의지는 확실히 있다. 예. 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 상정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예. 여야가 모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부를 해서 법사위 상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거부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서로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공격의 수단으로
또는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쌍방의 어떤 내심이 다 드러난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협의 착수해도 제가 볼 때 1월 초 중순에나 수사를 할 수 있을 건데요. 네. 그럼 제가 볼 땐 한 2월 중순에는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선거가 대선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근데 그때 한 달 수사하고 발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특검 발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미 물 건너갔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그다음에 국민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야 하시는 말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특검 합의하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서는 반드시 또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점에 와 있냐 하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이라는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부산 다시 말하면 2011년도 10년 전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가 있는 거고 또한 50억 플러스 클럽의 약속 클럽의 그것을 수사 대상에 넣을까 이 문제가 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여야가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안에 협상만 하면 예. 지금 법사위에 상정 안 됐다는 법안은 뭐냐면은 지난 9월 달에 국민의힘이 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대통령 후보가 한 말만 딱 놓고 액면 그대로 본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다. 빨리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특검의 대상과 방법, 기간을 좁히는 작업부터 하면 저는 대선 전에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대선 전에. 그렇군요. 예전에 이명박 네. 대통령 관련해서도 검찰과 특검이 다 진행이 됐고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 3, 4일 전에 무혐의 결론이 났었던 기억인데 지금도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취임 내지는 대통령 선거 전 임박해서 어떤 발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인데 저희가 대선이 이제 9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8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2.7%, 윤석열 후보가 38.3%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다 이제 5차 법인회에서 그야말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요. 양쪽이 이제야 전열이 정비가 됐고요. 이제 진검승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의 이제 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출발선에서 같이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볼 땐 국민들이 확 동의할 만한 아젠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전 그렇다면 양측이 얼마나 실수를 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천착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대, 30대 여성 투표층이에요. 왜냐하면 이 투표층 같은 경우 과거 민주당이 아주 강고한 지지층들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지를 처리한 측면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20, 30대 여성들이 민주당의 지지로 과거처럼 돌아가게 된다면 근데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40, 50대인데 네. 40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좀 높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50대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50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전체에서 19.7%거든요. 40대도 19%입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20, 30대 여성층 그다음에 50대가 어떻게 쏠릴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일부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예. 거의 5%에 육박한다는 그런 조사도 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TV 토론에 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허경영 후보는 5%를 넘으면은 TV 토론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정확히? 이 TV 토론 자격, 방송 토론 참가 자격을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전 선거에 3%를 받았을 때 심상정 후보는 토론 대상이 당연 참가 대상이 될 테고 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허경영 후보 부분은 이게 아시는 대로 선거 개시일 한 달 전에 언론에서 조사해서 5%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4% 됐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토론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그런 언론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판단할 문제예요. 자기은 주어진다. 5% 이상 되면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5% 넘어요. 근데 지금 허경영 후보 지지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만 실제 표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조사다. 왜 그러냐면은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으니까 다 아니요 하고 마지막에 허경영이 나오면은 에이 하고 눌러는 주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서 표 찍을 후보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들으면은 굉장히 섭섭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치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내 시각이니까. 근데 가장 손해 보는 게 뭐냐 이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이래 되면 굉장히 손해 봐요. 왜냐?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찍을 사람 아니면 허경영 후보가 없다면 심상정 안철수로 갈 표가 갈 유권자들의 조사가 다 허경영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표의 성격은 또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 내가 후보도. 몰랐네. 그러면은 이제 그 손학규 후보나 또 김동연 후보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그것도 여론조사에다 달라지는 거죠.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정정하면 안철수 후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정정을 했습니다. 앞서 토론 과정에서 김종욱 교수가요, 20대 같은 경우 50에서 60%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 여론조사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야 대선 후보 이야기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